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2007년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최태민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고 그의 자녀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비밀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향한 특적인의 잘 짜여진 복수국이다. 이런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이 누군가를 밤늦게 조사했습니다. 돌연 입국한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 WK 이사. 고영태는 왜 자진 귀국을 했을까? 궁금증을 그 배경에 낳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부회장도 오늘 소환할 예정입니다. 고영태는 지금 현재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이례적으로 빈 의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대통령의 축사 행사장에 텅텅 빈 의자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보좌진들과 청와대 스태프들은 아직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최순실 1,800억 문화융성 예산안 직접 짰다.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건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사인을 한 문서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차은택 측, 최순실의 최측근 차은택 측이 광고사 넘겨라. 안 그러면 세무조사하겠다라고 대기업 계열의 광고회사를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묻어버리겠다. 대표에게 이런 협박까지 했다는데 오만방자한 이들의 협박. 잠시 후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이 합작해서 수사 앞둔 누구에게 70억을 더 걷었다. 누구에게 걷었을까? 70억을. 롯데에게 7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롯데가 당시 동네 북이었습니까? 뭡니까? 자세한 상황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에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안종범은 드디어 교체될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체한다면 환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민심이 성납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과연 몇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17.5%, 50%를 넘고 60%를 육박하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쩌다 17.5%까지 떨어진 걸까요? 혹자는 17.5%도 많이 나왔다라는 반응도 있긴 합니다만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중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혹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향한 누군가의 잘 짜여진 복수국이다라는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연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 못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키맨으로 알려져 있는 고영태 WK 이사. 혹자는 그 태블릿 PC가 고영태가 주로 사용하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도 석연치 않고 고영태가 그렇게 친밀했던 최순실에 대해서 의혹을 폭로한 것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고영태가 돌연 태국에서 입국한 과정
그리고 제발로 검찰에 찾아 들어간 과정도 모두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 고영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렇죠. 어저께 방콕에서 들어와서 본인이 자수 형식으로 검찰에 출두를 해서 지금 밤샘 조사 중인데요. 고영태가 누굽니까? 최순실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20살의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고 최순실의 회사인 더 블루케이의 이사를 맡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연설문 최순실이 대통령이 연설문을 고치는 걸 좋아했다는 걸 폭로함으로써 이 사단의 단초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왜 들어왔을까요? 예. 저는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모종의 일단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하나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흘리다가 최순실에 대한 비리를 조금씩 흘리다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갈등이 아니라 불안과 좀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 해서 언론이 접근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고 자기가 공공의 적이 된 상황인데 일단 도피를 했는데 예. 이 들끓는 이 민심을 보고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최순실과 같이 선긋기를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이거를 변명을 하면서 일단 최순실과의 나는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고영태가 도피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최순실과는 분명히 선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들어서 귀국을 했다. 지금 현 시각 서울중앙지검에 저희 취재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고영태가 현재에도 검찰 조사를 밤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저희 생방송 도중 고영태가 수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에 저 문을 박차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고영태의 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까? 최순실에 대한 또 다른 폭로를 그는 제기하지 않을까? 많은 언론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고영태의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잠시 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윤 실장님. 검찰도 고영태의 행방을 모르겠다라고 하던 중에 이 고영태, 최순실 모두 신병 확보는 어렵겠다. 갑자기 등장한 고영태.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고영태 씨가 막 처음에는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었지 않겠습니까? 막 손대는 것마다 뭐 일이 이렇게 팍팍 되고 뭐 돈도 되고 막 자기가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제 높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겁이 났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겠구나라고 이게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도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그게 더 마음이 커졌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고은태 씨의 측근발로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뭐 죽을지도 모르겠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는 제일 안전한 거는 말하자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렇죠. 제가 고영태 씨 같으면요. 차라리 구속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영태 씨가 오늘 아침에 여기 걸어서 나온다고 칩시다. 예. 모든 언론이 다 따라붙을 테고 뭐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생활도 없는 거예요. 24시간 노출되고 마크를 당할 건데 유치장에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검찰이 고영태에게 물어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병민 의원님, 예. 고영태를 검찰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고영태가 찾아와서 뭐 제대로 묻고 따지고 할 준비나 됐을까? 이게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검찰인데.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예. 고영태 씨가 차라리 여기 채널A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내용이나 좀 다 갖춰놓고 난다음에 검찰에 들어갔으면은 안심이 좀 됐을 텐데 예. 가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 가서 털어놓는 내용들이 실제 수사에 반영이 될지에 대한 여부들이 너무나 걱정이고 궁금한 거고 예. 검찰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고영태 씨가 들어오니까 얘 왜 이래? 수사의 초점 방향을 자기들이 맞춰놓은 데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수사의 초점은 단순하게 검찰이 맞춰놓은 데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고영태 씨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그 내용을 받아갖고 수사에 반영할지 저는 고영태 씨가 뭐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만 있다가 특검이 진행되고 나서 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왜 갔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좀 비열하고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이용해갖고서는 자기가 하는 사업들에 다 와꾸로 이렇게 그림을 맞춰놓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결국 모든 이득은 다 자기가 갖고 하고 고영택 씨도 그렇고 차은택 씨도 그렇고 나중에는 결국은 배신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을 그런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영태와 최순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에 대한 궁금증조차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고영태가 연예인 야구단의 인맥 그리고 사회인 야구단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른바 최순실 씨에게 사람을 천거했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장동건, 황정민, 김승우 씨 등 유명 배우들이 소속돼 인기를 모았던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 이 야구팀이 지난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와 김승우 씨 사이에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고 씨는 연예인 야구단 소속으로 지난 16일 사회인 야구 경기에도 출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의 이름이 언론에 언급되기 이틀 전입니다. 허리가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1이닝인가 2이닝 던지고 이렇게 딱 끝낸 거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고 씨의 지인은 고 씨가 사촌 동생인 유명 탤런트를 통해 연예인들과 친분을 많이 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사회인 야구 활동을 통해 CF 감독 출신인 차은택 씨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 역시 경기도 지역의 한 사회인 야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데 이 팀엔 차 씨의 측근이자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맡았던 김성현 씨도 소속돼 있습니다. 시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고. 나중에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낸 차 씨는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샀고 차 씨의 측근 김성현 씨는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 카페를 운영하고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 씨의 사회인 야구단 인맥을 국정농단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제가 야구 팬이라서 예. 좀 야구계 인맥을 좀 아는데 더 큰 야구의 라인이 엮여지는 게 있어요. 김종 차관이 지금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차관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의 실세다. 네. 이분이 이제 야구 관계자예요. 김종 예. 차관이. 그리고 김종 차관의 발탁에 대해서도 그래서 김기춘 실장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김기춘 실장이 KBO 총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종 차관이 좀 야구 산업, 프로스포츠 산업, 뭐 마케팅 이런 전문가로 해가지고 KBO의 자문도 하고 그 과정에서 둘이 인맥을 쌓아서 이게 연결됐다라는 식으로 보는 이 야구계 관계자들이 꽤 있는데 고은태 씨나 뭐 저런 차은택 씨들이 사회인 야구단 활동을 했으면 야구 팬이겠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다면은 아마 김종 차관하고의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마련되는 셈이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이기진 전 의원님, 예. 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후보 그렇죠. 캠프 측에서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죠. 상대 후보는 박근혜 후보였는데 그런 정두원 전 의원이 이거 다 복수국이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향한 누군가의 복수국이다라고 했는데 고영태 씨가 재벌로 들어온 것도 그렇다면 뭐 복수국의 일환이냐, 짜여진 계획이냐. 나는 그 전혀 예. 전혀 모르겠는 소리더라고요. 예. 이걸 왜 복수국이라고 했나? 물론 저보다 뭐 몇 수 위에서 한 이야기겠지만 가끔 정두원 전 의원께서 뜬금없는 소리를 뜬금없는. 잘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번에도 그랬나 그런 예. 생각이 들고 기자들이 금방 뭔가 이렇게 눈길을 주게 하는 워딩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 뭐 복수국이다 그런 맛이 사극에서 나오는 뭐 그런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이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이 사태를 너무 어지럽게 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복수국 이거의 지금 실체가 뭔가를 지금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받는 그런 얘기를 근거를 대고 얘기해야죠. 근거를 대라. 누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어떤 복수국이다 해야지 선문답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 저는 그 말 믿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가 재발로 귀국을 해서 검찰에 자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저희 취재 차량이 나가 있는데요. 고영태가 현재까지도 조사를 아직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태가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침을 맞기가 두려워진다. 내일 아침 돌직구쇼에서 또 어떤 의혹이 보도될지 모르겠다. 뉴스를 전해드리는 저도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최순실의 행적, 이 끝없는 미스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최순실의 주술적 의미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최순실 씨는 주술적 예언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런 주술적 예언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되어 남북 문제나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 안 되면 개라도 풀어서 추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숙현 칼럼니스트, 북한이 2년 안에 붕괴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언적 발언을 자주 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주술적인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이 모든 게 이제 최태민 씨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연관성. 그래서 사실상 그 가장 어려울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다가왔던 게 최태민 씨고, 그 한 40년간 사실상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급기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사교라는 단어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꺼내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사교.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제일 처음에 이제 JTBC에서 보도됐을 적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언도 있었지만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10%였고 자기네들끼리 논의할 적에 개성공단 폐쇄 등과 같은 그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그 논의한 것들이 한 90%였다. 그 많은 자료를 자기네들이 받고 검토할 때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관계 문제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자체가.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에까지 혹시 관여한 것은 아닌가 이런 황당한 추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 얘기까지 이제 더 확대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2년 안에 북한이 지금 망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막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북한 측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대북 강경책, 붕괴론, 이제 선제 타격설까지 지금 나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은데 결국은 최순실 씨의 그동안 어떤 발언과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또 다른 이렇게 의혹이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버시바우 이제 그 당시 2007년 당시에 이제 주한미 대사였죠. 그때 2007년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참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우리나라 대선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시에 비밀 문서로 본국에 여러 가지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사관의 그 일이기도 하고요. 본국이라면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그 2007년에 보낸 게 2011년에 공개가 됐는데 이제 위키리크스에 그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얘기였는데 당시에 최태민 씨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해 왔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자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만연해 있다. 이게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게 이미 2007년에 보고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밀 문서고 이게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서 흘러나오는 거 그냥 축적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대사가 저 정도 보낼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이 서로 이제 오밀조밀하게 얽히면서 결국은 다시 최순실 씨가 어떤 그런 전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북 간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의혹의 끝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주술적인 의미를 뭔가 찾으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연결이 되는데 모든 것은 최순실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태민 씨의 이상한 성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태민 씨가 박근혜 당시 영예일 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영예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이후에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어렸잖아요. 상처받은 박근혜 영예에게 엄마 목소리 듣고 싶으면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어. 현몽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현몽 능력이 내게 있다라면서 박근혜 당시 영예에게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기야 이기진 전 의원님
이 최태민 씨가 만들었다라는 영세교. 예. 당시 신문 광고 내용이 조물주께서 보내신 칙사님, 이게 최태민 씨를 지칭하는 거라고 합니다. 칙사님께서 이 고장에 와서 불교와 기독교와 천도교의 모든 것을 실천시킨다 하니 모두 참석해서 칙사님의 조화를 직접 보시라. 네. 대한민국이 그래도 문명국가하고 문화국가인데 이런 얘기에는 난 믿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건 아예 그 거론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 그 북한 관계 붕괴 발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상호 대표는 제가 대변인 시절에 상대편 열린우리당의 대변인을 했던 파트너였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지금 원내대표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발언, 어제 한 발언이겠죠. 그 북괴 붕괴 발언이 혹시 최순실 씨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얘기가 대통령이 그 얘기를 믿고 이런 그 북한 붕괴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좀 그 우 대표답지 않은 그런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북한 붕괴에 대해서 주술적 예언을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공개되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붕괴에 관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도 갖고 있는 거를 기본 판단을 해서 하는 말이지 만약에 주술적 얘기를 했다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최순실 씨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니면서 아는 척하고 떠든 거지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건 몰라도 북한 붕괴에 관한 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런 것이다. 거는 정보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최순실이 듣고 아는 척하고 떠든 거지 주술적 의미로 떠든 거를 대통령이 북괴 붕괴론으로 얘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계진 전 북한 의원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계진 전 의원의 이번 주장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 말고 여당의 정두원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2007년 8월 라디오 출연 당시 2007년은 이칼럼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던 때입니다. 당시 정두원 의원은 이명박 캠프에 속해 있었고 상대 박근혜 후보를 분석하고 공략하는 역할을 맡았죠.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온 국민이 경악하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라디오에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내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 틀린 사실이다. 그건 주술적인 것이다.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태민이 무슨 말만 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반응을 보였고 최순실이 그 후계자니까 이건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서가 아니라 일종의 매직이다. 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의혹 100% 팩트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근거는 없지만 저러면서 이 모든 게 뭐 PC가 공개되고 기자들이 PC를 입수하고 증언이 나오고 이 모든 게 누군가의 복수극이다. 최순실 씨를 향한. 그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부의 유진용 장관은 장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1급 6명한테 그것도 국감기간이니까 새벽까지 일하라고 한 다음에 새벽까지 일했는데 지금 아침부터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뭐 원로 7인회 이런 분들 뭐 무슨 그분들이 밥 얻어 먹으려고 대통령 도왔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점심 한 번 먹은 적 없고 뭐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본인이 자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이라서 뽑혀갈 것 같지가 않았는데 선대위 대변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시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표 못 낸다라고 했는데 화요일 날 이제 신문 기사에 나갈 테니까 무조건 사표 내려고 오라고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는 연락 하나 없고 저는 이제 복수를 할 사람, 복수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정두원 의원이 이야기한 건 2007년 당시에 저도 기자였는데 정의원이나 그 검증하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 그랬는데 그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과거 기록들이라든지 그리고 예컨대
1988년에 그 레이디 경향인가 그때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이 사회생활을 다시 이제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최태민 목사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는 한 반은 믿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한 80%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최태민 목사가 목사가 아니죠. 최태민 씨죠. 이제 예. 현몽을 이야기한 거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나를 통해라고 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사회적 활동을 박 대통령 맺어지면서 하게 되면서 여러 단체를 많이 꾸려요. 뭐 구국봉사당, 예. 구국십자군 이게 다 모여서 새마음 운동으로 되는데 구국십자군을 했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국의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군부대 입소를 시켜요. 집총 훈련을 하면서 이분이 항상 3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반공, 충, 효.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순실 씨가 뭐 북한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게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그쪽에서의 그 핵심 키워드 3가지가 반공과 충효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칙사님, 본인을 칙사다, 태자마마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하여튼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던 아버지 최태민 씨가 과연 최순실 씨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 모든 궁금증은 어쨌든 최순실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그 의혹이 풀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오늘 새로운 의혹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전화번호 1001. 전화번호 1001. 1001. 이 1001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차량 번호,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쓸 수 있는 번호입니다. 1001. 그런데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논현동 테스타로사 카페의 전화번호 뒷자리는 대통령의 차량 번호를 딴 1001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의 호수 또한 1001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01, 대통령의 차량 번호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상 대통령 다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02가 되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원수의 고유 번호에 집착을 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카페 전화번호 그리고 오피스텔 호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 칼럼니스트 번호에 집착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어요. 나는 8888만 쓰는 사람도 있고 555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탓할 수 없는 게 8888, 555는 아무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1은 대통령, 국가 원수의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어떤 뭐 역술인들 가끔 이제 식사하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 저 이제 그런 얘기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숙현 씨한테는 이 숫자가 좋다. 그러니까 이가 예를 좋다. 들어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런 걸로 하면 참 돈이 많이 들을 것이다라는 등. 자기가 빼가려고. 그런가요? 그리고 어떤 뭐 분은 저한테 무슨 특정한 색깔이 뭐 어울린다 그래야지 뭐 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사실 역술인들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 정도로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종교적이든 뭐가 됐든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은 저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어떤 특정한 숫자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어떤 복과 행운과 권력과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아마 믿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한 켠에 있다면 어쨌든 1001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그 차량 번호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권력까지 같이 개입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번호를 쓰면서 뭔가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테고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 차량에 쓰는 저 번호를 카페 뒷번호에도 쓰고 지금 오피스텔 번호에도 쓰고 하는데 이게 뭐 골든 넘버라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그 돈이 많거나 권력 기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특정 번호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에 이제 보도를 봤더니 이겁니다. 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시절 서초동에 있었는데 당시 사무실 호수는 1111이었다. 1이 4개였다. 뭐 이런 것들. 우수석은 1111. 그리고 우수석 장모가 타는 외제차가 있는데 그 번호는 7777이었다. 뭐 이런 7777. 것들이 있는데 어떤 번호에 대한 집착 저는 저런 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조홍천 의원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 서열을 따져보면 대통령은 2위고 박관천 경정이 최순실이 1위다. 혹시 최순실 씨가 내가 1001 의전차는 못하지만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다. 뭐 음지에서 음지의 대통령.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옛날에 국정원에 저희가 생각나는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1001에 이제 집착을 했으면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거와 자기를 좀 동일시하면서 최소한 자기가 배우 마쿠에서라도 엄청난 권한을 누린다는 그런 위안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페나 뭐 오피스텔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페의 전화번호 그 뒷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능할까요? 내가 무슨 번호로 좋아한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번호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국통신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받기도 했었는데 아주 예전에 말입니다. 요즘은 그게 번호가 아마 자동으로 될 텐데 그게 쉽게 저는 그게 카페 번호가 1001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시스템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술이라는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주술 같은 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이 집안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숫자 나왔지만 어제 우리가 오방색 얘기를 했죠. 뭐 황록, 총. 대통령이 이제 자주 입으시는 옷이 굉장히 원색의 옷을 이제 입는 경향이 있고 외국 정상을 만날 때도 색깔별 오늘은 하양, 노랑, 뭐 빨강, 파랑 해서 이제 이렇게 무채색보다는 또는 이렇게 파스텔 톤보다는 원색을 이제 즐겨하는 거를 주로 최순실이가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 로드뷰에 찍힌 최순실의 이제 사진을 봤는데 로드뷰 알죠? 이렇게 쭉 구글에서 지도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을 봤는데 최순실 씨가 당시에 빨강색 바지를 입고 입은 사진을 지금 조금 전에 봤어요. 본인 자체도 이제 좀 원색을 이렇게 60대, 50대 후반에 빨강색 바지를 입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선택이거든요. 빨강색 바지를 입는 걸 봐서 원색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명. 저 집안은 굉장히 개명을 자주 해요. 최필려. 예, 뭐 최순실, 최서원, 딸도 개명했고 좀 더 나오겠지만 조카도 개명을 했고 아버지는 7번이나 했고 그리고 또 좀 따지고 들어가면 그 남편이었던 정윤회 씨도 소위 대통령의 실종날 7시간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보니까 역술인과 같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저 집안은 좀 주술과 역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그런 느낌은 좀 드네요. 그리고 이 번호에서요, 참 되게 동일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호가 이제 거산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김현철 씨가 빗대가지고 소산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거산이니까 소산인 거예요. 그리고 김상현 의원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따르던 분, 김대중 대통령이 후광인데 후는 이제 뒤가 이제 넓다는데 그 따서 후농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자기가 이게 쫓아가고 싶은 배운 사람보다 하나의 낮은 걸 쓰거든요. 보통은 급을 낮추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동일시 한다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심리 상태가 1002면 그래도 괜찮은 그렇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1이다. 김병민 의원님, 1001 이야기도 있고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그제 보도해드렸던 사진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옷에 휴대전화를 닦아서 전달해주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이른바 투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대포폰을 4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것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불법 행위인 거죠. 대포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뒷자리를 공권력을 남용해서 만약에 자기한테 유리한 번호를 바꿨다라는 것도 큰 문제겠죠. 대포폰을 4개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과 동일시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육공화국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시스템, 헌법의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영입했던 박근혜 씨에게 접근했던 그 시점은 바로 4공화국 유신헌법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생각하면서 그때 누렸던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이 최순실 씨의 일가가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주술적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어저께 제일 섬뜩했던 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진짜 사실일지 모르겠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미르재단은 왜 미르재단일까? K스포츠재단은 왜 K스포츠재단일까? 그리고 최순실 씨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했잖아요. 이걸 합쳐보니까 미륵서원이 된다는 거예요. 미르에 K를 붙이니까 기억자가 미륵서원.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륵서원 같은 얘기네요. 진짜 황당하기 그지 없죠.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정을 농단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덧붙여지면서 사실과 거짓 그리고 이 모든 선동이 막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려갖고 이거 하루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한반도가 지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한이 위기 상황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 구성을 자세히 보시면 최순실이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 함께하고 계시고 요 이후에는 그런 최순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단면을 준비했습니다. 최순실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대통령 몸에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전부터. 관련해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도 잠시 후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김병민 의원님. 예. 대통령이 예전에 국회의원 유세를 하고 있다가 돌연 중단을 했다. 이유는 눈에 티끌이 들어갔었다. 그런데 그 티끌을 빼기 위해서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다? 네. 바로 이거는 그 티끌을 빼기 시작했던 건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당시에 이제 대구에 선거가 있었던 때에 티끌이 들어가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불어달라고 그러고 빼달라고 하면 정상인데 사실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로지 믿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최순실 씨겠죠. 예. 최순실 씨를 만나러 유세를 중단하고 1시간 거리의 차를 가갖고선 결국 그 티끌을 빼고 왔다라는 뭐 전원 정도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건 아마 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좀 놀란 측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커터칼 피습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2006년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세를 갔던 때 그 피습을 당하게 되는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하니 최순실 씨의 언니였던 최순득 씨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 이런 관계를 보게 됐을 때 보통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가족인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은 박지만 씨, 박근영 씨가 아니라 최순실 씨 일가가 가족이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관련된 내용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패배 직후 그리고 2006년 커터칼 피습 당시 최순실 씨의 언니, 그러니까 최순득 씨 집에 찾았다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김경목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최고급 아파트. 최순실 씨의 언니 순득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큰 세대가 660제곱미터나 되는 19세대 한 동짜리 최고급 아파트인데요. 주민들 사이에선 은밀하게 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패배했을 때, 그리고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유세에서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바로 이곳 순득 씨의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공장에서 떨어져서 잠적자고 있을 때 있잖아. 이명박하고 대선 때 그때도 여기가 있었는데 한 일주일 있었을 거거든. 영박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인력됐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고 여기 있었지. 하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경선 패배 후 일주일이 지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 삼성동 자택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최순득 씨는 당시 박 대통령의 식사를 각별하게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옛날에 누가 할머니 남군 반찬을 잘해가지고 오래 계셨는데 박근혜 한참 존경을 해가지고 음식을 잘해. 옛날 그만 가버리고 아직도 돈 더 준다고 끌려갔어. 그렇지만 최순득 씨 집에 가사 도우미나 운전기사는 자주 교체됐다고 합니다. 한 100여 명 그렇게 될까요?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길어야 3개월, 한두 달.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이 뉴스가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웃 주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최순득 씨의 언니 집을 찾았다. 힘들 때 찾아와서 쉬고 의지했다. 야, 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없었던가. 혹은 이런 사람의 언니까지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 호거호의하려 한 것 아니냐. 제가 현직 때 들은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의원 시절이나 대표 시절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 시절이나 항상 주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까운 지근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컨트롤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에 대한 항상 불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와 마음이 통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딱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렇게 믿음을 주는 거죠. 예.
최순실 씨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거는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일 경우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런 연관된 일이 막 언론에 나가고 전 국민이 맥이 빠져 있고 지금도 대통령이 언론을 직접 두루 접하고 계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 선별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고 보면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상황에 지금 과장도 있고 뭐 좀 그럴 텐데 최 씨의 최자만 나와도 사람들은 지금 벌써 아주 뭐랄까 피곤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국민들의 많은 부분이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내일은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두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뭐가 또 나올지. 예.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두렵고 공포감, 무기력 막 그런 것 같아요. 전철을 타고 오면서 보면 모두 또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느 때 좋은 모습과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빨리 좀 이거 어떻게 좀 치국을 수습했으면 좋겠다. 수습됐으면 좋겠어요. 예. 최순실은 누구인가라는 개인적인 특성을 주목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최순실 씨가 구체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부분에 대한 의혹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신문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끝이 없다.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상들 3가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검찰에 정경련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지검 한번 가보실까요? 자, 네, 가겠습니다. 두 재단 시 소유주가 최순실 씨 아닙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주로 안종범 수석하고 연락하신 거 맞습니까? 자, 사진. 예, 청와대 측 연락 받으신 거 있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정경련이 해체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정경련 이수철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금을 모으는데 정경련 부회장, 이수철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냐, 안종범 수석의 확인 전화를 듣지 않았느냐, 최순실 씨가 이승철 부회장에게 압박을 하진 않았느냐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가득이지만 이승철 부회장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선 입을 열까요? 한편 고영태 씨는 아직도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신문 공개해드렸는데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부분 3가지 의혹 저희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의 점입가경 국정농단, 그의 손은 대체 어디까지 뻗쳤나? 오늘도 새로운 의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문화융성 사업에 예산 규모가 1,800억 원대 행사가 문체부에 당시 제출이 됐었는데 그것을 최순실 씨가 직접 주무르고 설계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일단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문건부터 주목해 볼까요? 최순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 추정이 되는 문화부의 1,800억 원짜리 정책 사업 예산안 문건입니다.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가 원래 제목이었는데 조금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필체로 보이는 수정 흔적이 여기 보입니다. 보고서 말고 계획안이 낫겠다. 이렇게 흘겨 쓴 문서. 비슷합니까? 빨강, 파랑, 노랑. 앞서 공개됐던 최순실 씨의 대통령의 의상에 나왔던 그 필체와 매우 유사한.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측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줄 수가 없는데 무려 이 행사의 예산대가 총 1,8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창조문화 융성,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이 최순실 팀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대로 국책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최순실 팀이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만 볼까요? 문화창조센터 건립에 400억, 차세대 스포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120억, 한국 해외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425억, 해외 국가 이미지 홍보에 85억,
실버 문화 육성의 95억 등등의 예산안을 그리고 사업을 정부에 제출을 한 겁니다. 누가? 차은택 씨가 제출한 것으로 현재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문화창조센터.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참 많이 찾았던 창조문화센터. 실제로 건립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해외문화원 활성화 방안도 제외한국문화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 홍보, 표절 논란 시비까지 열었지만 해외 국가 이미지 홍보 사업 등이 실제로 펼쳐진 바가 있는데, 무려 예산이 정성희 위원님 1,800억. 이제 또 좀 믿기지가 않아요. 주목해 있는 건 어저께 TV조선이 보도한 건데 오늘 조선일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게 2014년 6월에서 8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해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 취임해 세팅이 되기 전까지 연설문에 대한 그런 조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최순실은 어저께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인수위 시절하고 대선 전후란 시점에 도와드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필적은 그 필적과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한복을 매만졌던 색깔을 했던 그 필적과 같은데 이것이 2014년이라는 겁니다. 그럼 2014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개입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과 그다음 최순실 씨의 해명과는 이제 반대로 2014년까지는 최소한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에 이 즈음에 유진용 장관이 경질이 됩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선정하사 최초로 면직이 되죠. 아직 다른 장관들과의 처리가 끝나기 이전에 먼저 면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다 됐습니다. 됐고 저 사업 모두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힘을 실어준 정황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문화부에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가 문화부에서 한 게 맞냐? 문화부는 오늘 아침에 보도에도 나오지만 전혀 우리가 검토했던 만들었던 문건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문건이 아니다. 문화부에서 내려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밑에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올라가서 이제 반영이 됐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인이 아까도 우리 여러 번 했지만 최순실이 관심 가지던 문화, 체육, 스포츠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증거로 보이는데, 다만 저는 이거를 만들 능력은 최순실 씨한테 없다고 봅니다. 예. 이 1,800발짜리 5개 사업의 문화 사업을 문화창조 종합벨트나 문화 건립회관 이런 거를 만들 능력은 없었고, 누군가가 문화계에 있는 인사가 만들어 최순실한테 갖다 준 거를 본인이 좀 이렇게 손을 본 다음에 올렸을 걸로 믿고 있고요. 그것이 차은택인지 다른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순실이 아니라 최순실을 도왔던 그 팀, 그 자체에 이제 그 배우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문건을 갖다 줄 수 있었던 그 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농단 이번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롯데. 여기에도 롯데 이름이 나옵니다. 궁지 몰린 롯데.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을 받던 그 시절 70억 원을 재단 측에 롯데가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검찰 수사를 인지하고 다시 돌려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요. 김병민 의원님. 롯데. 돌아가신 이인원 고 부회장의 유가족들이 이 방송을 보고 이 기사를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돈을 냈죠. 롯데도 냈습니다. 롯데가 수사를 받는 기업에서 낸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재계소유 순위로 거의 그냥 사람들한테 돈을 뜯다시피 해서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렇게 돈을 롯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45억을 출연했습니다. 많이 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따로 또다시 70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K스포츠재단에다가 새로운 뭔가의 공간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우리가 마련할 테니까 건축비 니네가 대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의 아마 결정이었다라고 하는데, 고민을 거듭하다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이 돈을 내라니까 어떡합니까?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네. 근데 바로 회사가 돈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계열사 계좌를 통해 갖고 5개, 6군데를 통해서 K스포츠재단에 입금을 70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받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내사 단계에 있었던 이 롯데그룹이 결국 6월 달이 돼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최순실 씨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70억을 반납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차는 게요. 초창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자기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처럼 부려먹습니다. 근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빼서 돈을 유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현 정권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정권이 끝나더라도 예산을 또 가서 빼갖고 유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재단을 만들고 기업들의 돈을 다 담아내서 내 회사, 내 국가처럼 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평생 유용하고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예. 롯데 지금 입 다물고 있거든요. 입 좀 여실 때도 된 것 같아요. 롯데 입 열어라. 예, 롯데, SK재단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 할 말 많잖아요. 예. 지금 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이 구체적으로 추가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이 롯데와의 면담을 전후로 최순실 씨와 그리고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안 수석이 면담 직후 K스포츠 재단 측에게 롯데와는 얘기가 잘 돼가느냐라는 재차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안종범 수석이 뭐라고 답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차은택 씨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영택 씨 아세요? 모릅니다.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이것은 비자발적이고 강제 모금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공감을 형성을 했지만 기금을 모으고 하는 과정은 기업이 시작을 한 겁니다. 윤태곤 실장님, 안종범 수석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게요, 롯데 이거 보면 저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정운호 씨하고 최유정 변호사? 예. 그러니까 보석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50억 받아갔다가 보석 안 됐잖아요. 서로 몸싸움까지 했죠. 근데 물론 여기는 돌려줬네요. 2016년 5월이에요. 아까 이제 정성희 위원님이 그 앞에 거는 2014년 여름까지 이게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2016년 5월이면은 몇 달 전입니다. 예.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도들이 쏟아지기 전까지. 정부가 지금 야당하고 막 이 정부하고 갈등이 벌어진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법인세 뭐 올려준다 못 올려준다인데 이런 거 하려고 법인세를 낮춰주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SK도 이제 그랬었죠. 70억이고 그리고 이 퍼즐이 다 맞춰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테스타로사 이야기하면서 뭐 대기업 오너가 거기에 와가지고 최순실 씨를 만나려고 뭐 했었다 이런 이제 뭐 말하자면 카더라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명운이 경각에 다다랐으니까 뭐 어떤 새끼줄이라도 잡을 판인데 이런 굵직한 동아줄이 스스로 내려오니까 꽉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말 안 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안종범 수석 보도에 의한 겁니다. 뭐 본인들은 부인하는데 안종범 수석, 김종 차관 뒤에 나오지만은 송성각 콘텐츠 진흥원장 같은 고위 관료들이 이분들의 이제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5060 때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라인이 한두 개였었어요. 뭐 이원조 씨, 뭐 금융계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원조라든지 뭐 이런 분들 한두 명이 이제 돈을 걷는 창구를 단일화 해가지고 엉뚱한 놈이 뜯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예. 했다라고 보이는데 이건 진짜 개통도 없고 뭐 보이는 데마다 이제 다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네요. 예, 마치 공갈당 같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통령께서 그 재벌 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전화가 갈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재벌 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더 요구했습니다. 숭어가 날뛰니까 망둥어까지 날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정황 세 번째가 바로 그 속담의 딱일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 안 들으면 회사 없어진다.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의 측근이 광고 업체에게 협박 강탈을 시도했던 녹취록이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의해 보도가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측근 차은택 씨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의 측근인 홍성각 원장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과 차은태 측이 광고업체를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데 광고 대행사인 기역사의 대표 니은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온 회유와 협박 등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라고 하니까 차은택 씨의 측근인 송성각 콘텐츠진흥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처가 어딘지 절대로 묻지 말고 저랑 만난 것도 절대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자 기획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높은 선인가. 도저히란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쓰죠.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높은 선인가. 그러니까 송성각 원장이 그런 건 자꾸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큰 그림은 무슨 재단이 있는데 기업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광고주 다 이끌어서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걸 만약에 포기할 각오 하고 오픈을 한다든지 반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자 그거 절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 요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자 송성각 원장이 예를 들어서 현재 광고주 있지? 거기 다 세무조사 때릴 수 있다. 협박성 발언이죠. 분명히 협박입니다.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가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기업사 들어가서 카드 다 까봐라. 해당 회사를 언급합니다. 카드 다 까봐라. 골프 친 거, 기업 접대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그거 가지고 걔들한테 또 겁줄 수 있거든. 광고주도. 광고 끊게 만든다. 세무조사한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말 들어야 돼요? 이분도 참 끝까지 들으세요. 처음 당하는가 봐요. 이 칼럼. 네. 이게 영화 시나리오입니까? 누가 날 때 있는 겁니까, 이거? 저거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 근데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포레카라는 그 종합 광고 대행사가 있어요. 이게 포스코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에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해서 기역사라는 데서 이걸 샀다라는 거죠. 지분 이제 매매 협상까지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등장한 사람이 차은택 씨도 아니고 차은택 씨의 측근인 이 송 원장이 이제 나타나서는 그거를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80% 그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손봐준다라고 협박한 거잖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정부기관의 고위관료입니다. 차관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정부 공공기관의 차관급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해서 협박을 한 주체가 됐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그 정유라 씨를 위해서 문체부 전체가 거의 넘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 손 안에 이제 사실상 문체부 참사라고 불리는데 문체부가 노란한 것도 부족해서 각 대기업에서 거의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각출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민간 기업까지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게 정말 심각한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이걸 왜 만들려고 했나 봤더니 이게 재단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거 매각을 하라고 계속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 원장의 말에 따르면 많이 알려고 하진 말아라. 다만 무슨 재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재단이라는 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만들기 전에 정지 작업으로 이 대행사를 자기네들이 이제 손 안에 갖고 주무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롯데든 삼성이든 주요 이 사람들의 광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주들이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이용해서 이제 많이 광고를 몰아줄 수 있겠거니 했던 거고 실제 이 회사가 한 5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권 챙기기에 앞장서서 이 차관급이라는 사람이 나선 건데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요. 눈으로 보면서. 이게 말입니다. 아마 저희 돌직구쇼를 지켜보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도 아마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이걸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의혹이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고 송성각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직접 기획사의 대표에게 직접 협박했던 팩트가 드러났고 경향신문이 이를 입수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기진 전 의원님. 요거 들으면서 칠성파, 양은이파가 자존심 상할 거예요. 순실파한테. 순실파한테. 근데 제가 이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이 채널A 방송, 이 방송 자리가 옛날 그 서슬이 퍼렇던 동아방송 라디오 자리인데 그 당시 김기팔이라고 아주 걸출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있었어요. 김기팔.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이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어서 이거 다 알려야지.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연출을 안평선이라는 분이 했는데 정계야화라고 이거 장안의 화제였어요. 예, 동아방송에. 그러면 그 시절이 그립네. 옛날 얘기를 끊으신 이유가?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보통 사람이 기억도 잘 못하고 모르겠어. 김기팔 정도의 머리로 이걸 정리해서 정계야화 다큐멘터리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건 뭐하고 한 게 이제 골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차관급 무슨 원장 뭐 차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수인이 돼가지고 순실파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까? 양의파 칠성파가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자존심 상할 정도예요. 롯데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가서 돈 내라 하는 거구나. 이 회사 안 내놓으면 없어질 거야. 세무조사할 거야. 이게 공직의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최순실이 빨리 잡아와야 돼요. 빨리 잡아와야 돼요. 정성희 위원께서 잘 아시잖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부기관이고 원장은 차관급의 고위공무원입니다. 어쩌면 차관보다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큰 역량의 자리인데 이 송성각 원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원래 광고 출신이라고 하죠. 제일기획이 우리나라 뭐 최고의 굴지의 그런 그 광고 영업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무 출신인데 콘텐츠진흥공무원의 원장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 원장으로 돼서 지금 아마 이게 지방 이전에 따라서 사무실은 어디 지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원이 역삼동에 있는데 분원에서 저 그 기업사 대표를 불러서 아니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어요.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카드 까봐라 골프 친 거 기업체 접대 이런 거 깔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회사도 회사지만 형님이 위험해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우정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겠습니까? 이거는 요즘 뭐 그거하고는 또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바로 앞에 두고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의 분원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분명은 협박, 공갈죄가 이제 될 것 같은. 송성각 원장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아까 뭐 고영태 씨가 귀국을 했죠. 사실 저는 오늘 보면서 봉인이 풀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어떤 의혹의 수준의 그런 소문이 카더라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이렇게 봉인이 풀린 느낌이라서 지금은 이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주고 최순실과 연관인 사람은 다 불어라. 다 자백을 해라. 자기 신고 기간을 지금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정말 큰일입니다. 오죽하니까 이 니은사 기억사 대표 니은 씨가 김병민 의원님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높은 선인가 재차 물어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번 반항을 했어요. 말 들어야 되냐라고 하니까 뭐 절대로 그러지 마라. 들어라.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녹취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더 얘기해보라고 기회를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버텼습니다. 회사를 지켰어요. 아주 현명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성희 의원님 얘기에 100% 동의하는 게 지금 여지까지 나왔던 의혹들은 소위 말해서 최순실 씨가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정도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킨 겁니다. 대한민국에 차관이 걸려있죠. 김종 차관. 그리고 그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도록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의 경제수석이었고 지금은 정책조정수석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걸려있고요. 뭐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은 비서관이라 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차관급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장 이런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만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 부처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에 있는 차관, 그 밑에 공공기관, 산하기관 얼마 전에 우리 얘기했던 대우조선해양 문제 팍 터진 적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갖고선 낙하산 인사로 떨어진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인사를 최순실 씨가 뒤에서 좌지우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지 않으면 아마 이번 주말부터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라는 예고가 많은데요. 도저히 막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통탄의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검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조간신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 돌직구쇼 방송에서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현직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과 겁박 상황에 대해서 녹취록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뭘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박 대통령도 모르게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한 사이를 이용해 호가호위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합니다. 이 최순실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한데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대통령이 지켜보면서 내가 최순실을 잘못 믿었구나. 이제는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도 못 느낀다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추이. 국회 시정연설 때 28.7%, 대통령 대국민 사과 22.7%.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7.5%를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50%대를 넘는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17.5%까지 떨어졌어요. 정 의원님. 그렇죠. 17.5%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무너진 느낌이고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말기에 최하 지지율이 한 12%, 이명박 대통령도 20%는 갔던 것 같은데 17%, 17.5%. 제가 뭐 전해 듣기로는 아베 일본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정말 부러워하는 게 저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번거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졌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핵심 지지층이 무너진 것이 맞습니다. 60대 이상 TK 지역의 이탈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로는 임기 1년 4개월에 남은 국정 후반을 끌고 가게 한 그 동력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같은 조사에서 하야나 탄핵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것도 간단치 않은 수치인데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일 일부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 광화문에 모인다고 하는데 내일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촛불을 들고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기회로 해서 다음 주에 어떤 국정이 좀 큰 회오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직사회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 세종시나 이 과천이나 이 중앙정부청사에 있는 많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많은 정책을 대통령이 부신하고 최순실이 결재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저는 이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이 저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이거는 간단치 않은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낙담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부 취재기자로서 무수히 많은 이 국정정책과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취재해온 입장으로서 최순실 씨가 모든 국정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여하튼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지자조차도 이 모든 모든 일이 최순실에게 놀아났구나 라고 실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제대로 뭐 말이라도 하세요? 아니 문고리 3인방 하는 거 제가 일하는 거 보니까 별로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종범 수석 이런 보도 됐을 때 불러서 이야기 물어보셨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같이 일하는 참모들의 말을 일단은 믿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딴 일 급한 게 많은데 어떻게 거기 매달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3년 전 발언이 아니라 어제 발언인데 문고리 3인방 일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비서실장이 저 자리에 있으니까 청와대 꼴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지금 마지막 워딩이 전 더 황당한데요. 지금 뭐 다른 급한 일도 많은데 어떻게 매달리고 있느냐. 아니 지금 이 최순실 사태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최순실 사태 때문에 하야 탄핵하자는 게 사실 2%나 나오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마치 역시 유체 이탈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혹은 모르고 있었던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저런 표정과 워딩으로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일단 빨리 좀 사표를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부인하는 거 원래 항상 뭐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부인하고 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경제 안 좋다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가셔서 경제 안 좋으니까 도와주십사 이제 예산 좀 도와주십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안종범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제수석이라는 거는 경제 총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이런 위치인데 사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거 매달리고 뒤치다거리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래서 70억 거쳤냐, 30억 거쳤냐 이거 하다가 지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이 엊그저께 국감장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앞에 그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열흘 전에 유일호 부총리 경제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최근에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뒤에 다시 유일호 부총리가 나옵니다 국회에.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했더니 아직 시간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약속을 열흘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석은 수석대로 딴짓하고 있고.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 시간 언제 되세요? 이거 한마디도 못 건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당 대표, 나도 연설문 쓸 때 내 친구한테 물어본다. 이원종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절대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은 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종 실장은 사실 좀 동정심이 있었거든요. 고령에 저분이 생각할 때 나가 욕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겠다 싶었는데 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닙니까? 청와대가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과거 정부부터 원래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청와대하고 별도로 있어요. 거기는 행정관들이 비서관이나 수석들도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내부 감찰 기관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왜 안 돌아가겠습니까? 수석이 민정수석이 우병우 수석이잖아요.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6명이 대책회의를 했다. 이 6명이 누구냐? 대통령 빼고 5명인데 문고리 3인방 플러스 우병우, 안종범. 아니 나가야 될 사람들 5명이 대통령과 같이 대책회의를 하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우병우 수석이 지금 하는 걸 보면요. 뭐 완전 격가집니다마는 이분의 아들, 현직 의경인 아들 그리고 부인도 검찰에 부르는데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하우스 로이어, 사내 변호사 같아요. 지금 이분이 하는 활동을 보면은 국가의 민정수석이 아니라 청와대 내 의혹을 받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 대책 회의를 하는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가서요. 개업하셔가지고 수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가라. 개업하라. 그래 수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건을. 정 의원님. 더 이상 오늘은 참 할 말이 없는데 이제는 사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혹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수습적으로 국민들의 좀 지혜를 모아주시고 그것도 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혹을 파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지율이 17.5, 하야나 탄핵 이 42%.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나라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안종범 우수석, 우병우 수석 두 분은 빨리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절망, 실망, 낙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가 의사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선행이 국가에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낫기를 바라면서 저희 도직구쇼 월요일 아침에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 들고 돌아오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 don't have to share with no